최근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5대 광역시 중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 지역에는 미분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준공후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또 그중에 악성 미분양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도 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서울만 거래량이 좀 늘어났을 뿐 지방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양극화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대전 지역인데요. 대전 지역의 미분양이 지난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92.7%나 급증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5월에 인천이 651가구가 더 늘어났고 서울은 38가구가 미분양입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은 1221가구, 부산은 930가구 이렇게 미분양이 대거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대전의 미분양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죠. 대전에서는 아파트도 이렇게 미분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둔산동 쪽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을 때 땅을 사서 아주 고가로 분양을 했는데 이게 23년 작년에 분양했는데요. 아직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기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전 충청의 부동산 수요자분들은 이런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숫자로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대전은 미분양이 4월에는 1317가구였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보니까 2538가구로 92.7%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대전의 미분양 여파가 인근 청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는 작년에 1, 2순위 청약에서 10,000명 넘게 몰린 단지만 4군데가 나오면서 야, 청주는 그래도 계속 발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방 분양 시장에 청주가 좀 강하다, 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기도 미분양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광주의 미분양 물량은 작년 23년 내내 500에서 600가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해가 바뀌어서 올해 3월에는 1286건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1707가구까지 거의 3배가 미분양이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좀 심각한데요. 부산은 미분양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5월달 집계를 보니까 미분양 주택이 5,496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13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에요. 4월달에는 6,131가구로 집계가 됐었는데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미분양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있죠.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부산이요. 인구 소멸 위험지구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에서 대표적인 도심지다 이렇게 분류되는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부산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부산 영도구는요.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도구도 참 이 전망이 좋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인구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센텀시티, 마린시티 여기를 포함하는 우동 또 아파트가 많은 재송동도 우리가 그 높은 빌딩에 가려져서 이런 현실을 간과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라는 해운대구, 동래구가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됐다는 것은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15개 단지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 12개 단지에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대1을 밑돌았습니다. 힘든 거죠. 미분양도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분양의 무덤이다 라고 불리는 대구는 또 어떨까요? 대구는요 23년 2월에 13,900여 가구였던 미계약 물량이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9,500여 가구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었다고 해도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죠. 그 많던 미분양이 대구에서는 그나마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15개월째 미분양 숫자가 좀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그 숫자 4월에는 1,584가구에서 5월에는 1,506가구로 아주 미세하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시 막 사기 시작해서일까요? 아니면 왜일까요? 대구시가 작년에 신규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공급이 좀 많이 또 시작이 되면 상황이 또다시 미분양 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갈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게 원인이다 이겁니다. 부동산 화랑기 때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시장이 화랑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개발을 한 거죠. 일단 개발이라는 게 돈을 빌려서 땅을 매입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만 가고 있는 거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또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막 등 떠미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대출받아서 분양을 받게 되고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현상들입니다. 사실 부동산 분양이 좀 잘 되려면 실수요자들도 있고 또 투자자도 있어야 이 분양이 잘 됩니다. 분양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결국 실수요도 부족하고 또 투자 수요도 금리와 임대 수익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또 분양 가격까지 높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자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도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일단 분양할 때 비싸게 분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또 그것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우월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단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요 화랑기 때는 먹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먹히는 전략이 되어버렸죠. 서울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는 하이엔드라고 해서 분양하는 곳들 중에 분양이 안 되고 또 임대도 안 나가는 상황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엔드도 정말 그 대형 빌라의 하이엔드랄지 아파트 중에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먹히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지방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대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총 7,100여 가구가 집계됐는데 이게 다 입주를 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계속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못지않게 비싸진 것이 또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분양한 테넌바움 294-2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093만 원에 됐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어떤 게 최고가였냐면 바로 테넌바움 294-1 여기가 3,624만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순식간에 분양가가 70%가 뛴 겁니다. 급상승한 거예요. 여기 테넌바움 294 1차, 2차가 이렇게 붙어있는 단지인데 가격 차이가 2.4배나 납니다. 엄청난 거죠. 대전에서는 지난 4월에 유성구 복명동에 유성하늘채 하이에르라는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2,452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그 직전에 최고 분양가는 23년 작년 8월에 평당 2,033만 원에 분양한 둔산자이 아이파크가 분양가 1위였는데 이게 419만 원 더 비싸게 분양되면서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대전의 그 둔산동의 뭐 오피스텔의 경우 미분양이 남아있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오피스텔 분양가가 평당 보니까 한 3천, 4천 정도 됐는데 이러니까 아파트보다도 훨씬 비싸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자, 서울도요.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가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 심하게 납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분양한 뭐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포제스 한강이 평당 1억 3,770만 원 정도 분양을 했고요. 또 이거 서대문구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영천동의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가 3,932만 원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이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평당 9,838만 원 차이가 납니다. 3.5배 차이입니다. 아파트 세 채 반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방도 공사비 인상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그 돈이면 차라리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자 해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부산의 인구도 줄어든다고 했죠. 지난 23년 기준의 부산의 인구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에서 서울로 이사간 인구가 1,241명입니다. 1,241명이죠. 23년에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간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면 5,117명입니다. 23년에 이 중에 거의 4분의 1, 24.3%가 해운대구를 떠나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온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방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딱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적으로 이런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산업, 교육, 또 주거, 복지, 또 그런 것이 문화로 어우러져서 일자리와 연계되는 뭔가 융복합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방 살리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광역시들조차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으로 부동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급들을 또 대출받아 사라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공급들 다 받아주려는 수요자들이 대출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동산이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 시행을 예정했다가 갑자기 9월로 연기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또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9월 이전에 그래서 집을 사야 한다, 이런 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다시 거품을 만들어서 차후에 다시 폭락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꿈꾸던 국민들이 지금 멘붕에 빠질 만큼 이거 뭐지?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요. 고가의 집을 사신 분들은 이 고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부실한 PF 대책이 너무 늦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온갖 특례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금자리 특례론으로 39조 6천억, 한 40조 정도 되죠. 그리고 보금자리 특례가 끝나자마자 올 초에는 보금자리론으로 또 한 10조, 신생아 특례론으로 27조를 풀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시중 대출 금리도 살짝 내려가면서 다시 부동산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풍선이 부풀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부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화를 이유로 푼 돈이 되레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 입장도 사실상 애매한 포지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눌러야 한다, 이런 시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같은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내놓게 됐고, 또 미분양으로 발생하는 금융권의 부실이 염려되다 보니까 억제 정책과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이 서로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규제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달을 미뤘습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정책 엇박자다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이게?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고무줄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래서 정부 정책과는 늘 반대로 움직이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고, 또 대출을 끼지 않으면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 거품마저도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 라면서 다시 영끌을 하게 만들고, 은행빚 갚느라 생활경제는 정말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스트레스 DSR의 연기가 주는 느낌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이 와중에 지금이라도 빨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고, 또 들썩이는 이때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라는 것이 결국 정부가 서민들이 빚을 더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부는 집값을 안 떨어뜨리겠구나, 떨어지려고 하거나 안정화될 만하면 계속 뭔가 부양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특례론이 끝나면 또 다른 특례론이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금자리 특례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미분양물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특례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또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을 때는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드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특례론이 뭐 적당한 게 없으면 예뻐서 특례론,
잘생겨서 특례론, 기분 좋아 특례론, 외모가 단정해서 특례론, 그냥 오늘 5월 5일 특례론, 6월 6일 특례론, 7월 7일 특례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특례론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엇박자들이 나오면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라고 하는 조급함 쪽으로 수요자들을 몰아놓고 그래서 집값 이상급등을 초래하게 만드는데,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대출에 힘입어서 막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게 빠르게 거품이 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 중에 주담대가 5조 6천억 원 정도 급증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최대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저리로 주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이 디딤돌 대출은 구입할 때, 매매를 할 때 쓰죠. 또 그리고 버팀목 대출, 버팀목은 전세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별 증가액을 보니까 3월에는 3천억 원 증가했고 4월에는 껑충 뜁니다. 2조 8천억 원. 그리고 5월에는 3조 8천억 원. 아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 1%대 금리인 그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부 합산 요건도 1억 3천만 원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2억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결국은 자극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월 들어 2%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대출의 양이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특례론을 앞세워 많이 해줄까요? 부동산 PF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정책당국이 가계대출을 진짜로 억제하기 힘든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인데요. 이 옥석 가리기 이전에 기초적인 베이스가 부동산 시장의 금융 공급이 멈추거나 중단되면 3, 4년 뒤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공급자적 시각에 의해서 이런 이유를 들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느슨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 구입을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 숫자가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최근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살짝 오르니까 매도 의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심리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떤 정부든 간에 정부가 개입하면 폭등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의 입장은 늘 하락은 싫고 폭등도 싫다, 이거 아닐까요? 정부마다 안정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땐 안정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사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이 원만한 상승을 원하는 것은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엇박자가 많죠.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이 계획을 연기한 것의 이유를 뭐라고 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취약차주, PF 부실, 이것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출 총량을 억제해서 부실을 막겠다는 기존의 정책이 취약차주, PF 부실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정책 기조의 역행에서 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아니다, 이 논쟁보다 스트레스 DSR은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출 규제를 말합니다. 미래의 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부동산 PF 부실은 지금 현재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계속 안고 가면 부실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도 불안하고 계속 부동산 분양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계획을 연기한 것과 그 이유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장은요, 오히려 스트레스 DSR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예고도 없이 군불도 안 떼다가 2달 미룬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리한 대출과 무리한 부동산 상승, 부동산 버블 시대가 지금 몹시 불안한 시기입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은 뛸 수 있으나 또 9월쯤 되고 가을 바람이 불면 갑자기 이게 식어서 급락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측하고 딱 끝내면 태용호 예측이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만약에 9월에 가서 무슨 특례론들이 다 소진되거나 이제 그 약발이 좀 떨어지면 아까 제가 농담 삼아 한 잘생겨서 특례론, 얼굴이 예뻐서 특례론,
기분 좋아 특례론, 은행을 대하는 태도가 예뻐서 특례론, 별의별 특례론이 아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제가 볼 때는 살짝 오른다고 하지만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른 팔리지가 않아서 힘든 분도 있다는 거,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빨리 사서 부동산 상승기에 또 올라타야 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은 서둘러서 좋을 게 없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어떤 재화가 있으면 상승과 하락의 곡선이 있는데 대세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살짝 반등하는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표님, 저는 은평구 거주민인데요. 요즘 뉴스에서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얘기가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립니다. 저희 동네 부동산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서울 지역이 저희 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를까요? 은평구 집값이 마포구와 가깝다 보니까 상암동 지역 주변이 좀 들썩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 이 지역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 광진구 쪽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은평구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좀 대세적으로 아직 상승이다라고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분위기상 서울 아파트를 사러 간다는 지방의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보니까 지방에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호가가 좀 올라간다, 우리 집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네? 라고 하면서 호가를 올리는 분들이 좀 있는데, 계속 무슨 대세 상승이다 할 정도로 은평구가 지금 오른다 이렇게는 저는 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거주의 가치가 좋다라고 하면 은평구의 아파트 가격도 뭐 앞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막 급등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조금 오르려고 하다가 좀 멈칫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부동산 사장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늦는다고, 지금 사야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그분 말씀도 이제 뭐 문의 전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 빨리 이럴 때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워낙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거래가 좀 3월 달부터 4월, 5월, 6월 거래가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있어요. 안 되는 지역에서는 사실 좀 애가 타죠. 왜냐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돌아가야 그분들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거래량이 꿈틀대는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중개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들썩이는 단지가 있고 안 들썩거리는 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 중개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25평 세대가 많은 단지들의 경우는 진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대형 평수들이 있다거나 소형 평수가 생각보다 좀 적은 세대수가 있다면 거기는 문의 전화가 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왜 나만 또 소외받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급해질 수 있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께 그런 뭐랄까 홍보성 전화나 홍보성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은평구 쪽이 대세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고 말하려면 제가 볼 땐 좀 어렵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의 집값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적절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평구의 거래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하반기에는 연신내 쪽도 GTXA 호재가 있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연신내 쪽에 아파트 가격 바람은 이미 많이 불었었고, 뭐 서울역부터 바람이 불어서 불광동 연신내역, 뭐 파주까지 계속 이 GTX 바람을 타고 아파트 값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개통을 하고 나면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았다. 지금 특히 동탄의 경우를 보니까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롯데 아파트 경우는 정말 거기는 가까워요. 뭐 지하로도 연결되어 있고 뭐 그냥 아주 가까워.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데 그 아파트에서 한 두 블럭 정도 벗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곳이 있거든요. 연신내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연신내역과 붙어있는 어떤 몇몇 단지들은 그나마 가격 유지한다거나 좀 더 올라서 거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연신내 지역도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연신내역과 좀 떨어진 곳의 가격은 개통했다고 해서 막 뛰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미
개통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 바람이 보통 분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통을 앞두고 뭐 더 뛴다 라고 하는 것은 뉴스일 뿐이다. 아마 연신내 쪽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근처의 지축역은 어떻게 보실까요? 구파발 지나서 지축역, 그죠? 거기는 일단 남쪽으로 북한산이 더 병풍을 치고 있어서 뭐 살기 좋잖아요. 공기 좋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막 개발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축이라는 동네가 파주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가 아닐까. 지축 지나서 삼성이 있고 스타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축도 지축역 근처는 모를까, 지축역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이런 데도 아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들어가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는 여러 가지 현장들, 모습들을 지켜봐야 될 거예요.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역은 앞으로 향후는 3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서울과 진입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들어올 때도 좋고 뭐 출퇴근하기도 좋은 위치인데,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게 3호선 라인 따라 그 도로에 이게 참 차가 많이 밀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심지어 직장이 광화문에 있고 구파발에 사시는 분이 도보로 출근한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운동하기 좋다고. 왜냐면 차 타고 가나 걸어가나 뭐 걸어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지하철 타면 빨리 가겠죠. 그 라인이 도로 해결이 참 어려워요. 아파트들이 다 질벽에 들어서 있고 어떻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축이 지축에서만 본다면, 지축을 삼성 쪽으로만 본다면 살기 좋다. 투자용으로 보지 마시고 주거용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투자도 좋고 거주도 좋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둘 다 좋으면 좋죠. 이왕이면 둘 다. 저는 뭐 지축은 나쁘게 안 봅니다만 아무튼 지금 막 개발 중이다.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막 뭐 아파트 값이 뛸 거야 막 이렇게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서울 시내의 은평구 어디에 아파트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솔직하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은평구 쪽에 아파트를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내 자본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 남편 퇴직금까지 끌어모으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남편 퇴직금까지 끌어모으면 5억 정도 현금을 쥐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보통 은평구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거기가 한 4억, 5억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 10억, 어떤 아파트는 호가가 뭐 12억도 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8억 5천에서 9억 5천, 뭐 많게는 10억 선까지 되는데, 대출을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희망은 있는데 아직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기준금리가. 물론 대출금리는 지금 2% 후반대까지 내려온 것도 있지만 대출을 직접 받으면 아마 한 3.5에서 7, 8% 받으실 수 있어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아파트 사는 것은 뭐 나쁘게는 안 봅니다만은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사는 것은 역시 21년 때 버블 때처럼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물가가 뭐 좋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다 라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경제를 좀 쥐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빼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먼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 해서 막 인하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미국이 노리고 있는 세계 경제를 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작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로 따지면 미국이 내린 다음에 어떤 스탠스가 있는 거지, 미국이 내렸다 싶으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이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대출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뭘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원래 그렇게 급작스럽게 갈아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뭐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 한들 좀 더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게 더 나은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워낙 급등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상승 추세로는 갈 수 없다. 뭐 공급 부족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공급도요, 그렇게 집값이 그 정도로 폭등할 만큼의 공급이 부족하진 않고,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집들이 뭐 평균 연령이 50세, 70세가 된 건물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는 싶은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겁난다. 그래서 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오히려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사서 경기 좋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내년에 무조건 하락한다고 절대 안 산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좀 사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제 경험상 여자 말 듣는 게 좋은데요.
이번만큼은 남편 말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분이 밖에 나가서 시장 경제에 돌아가는 얘기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물론 또 여성분들이 이런 선택을, 특히 아파트를 살 때는 더 과감하고 또 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분이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그 의견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퇴직금 땡겼으면 퇴직해야 되겠네요, 회사. 퇴직은 안 한다는데요? 퇴직을 안 하고 그냥 퇴직금만 땡겨서 미리. 아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이익까지, 미래의 자산까지 다 끌어와서 지금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버블이 앞으로 향후 먼 미래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까지 지금 다 올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할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논조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한 가격에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버블이 심한 걸 그래 빚내서 사야 돼, 그래야지 자산 가치가 올라가 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임기 5년의 영국 하원의원 650명을 뽑는 총선이 우리 시간으로 7월 4일에 실시됐는데 이제 개표가 나왔죠. 경기 침체와 각종 스캔들로 민심을 잃은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투표 전부터 노동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개표 결과가 가히 충격적인데요. 650석 중에 노동당이 410석. 충격적인 이 차이, 보수당이 190년 만에 최악의 참패로 기록할 만한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수당이 대표가 돼서 총리를 맡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야말로 탈영국이 본격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영국을 탈출하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하고 집권당이 될 노동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자본이득 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액의 자산가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다, 떠나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바로 옆 나라 프랑스에서는 부유세 확대를 우려해서 자산가들이 인접국가로 이주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영국의 자산관리 업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부자들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또 기업 최고 경영자, CEO와 사업가들이 영국의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투표 전에 나온 보도인데요. 영국의 자산관리업체 에블린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토비 탈룬 파트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고객은 자산 매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 고객들은 총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영국의 자산가들의 마음속의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왜 영국의 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 자본이득세 세율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재 영국의 세금을 보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자본이득을 더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 그 기본세율 구간 이하면 10%, 구간을 초과하면 20%의 자본이득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도할 때 18%, 매수할 때 24%의 세금을 내고 있고, 펀드의 투자 성과 보수에 대해서는 18에서 2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집이 여러 채가 있더라도 납세자는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자, 영국의 집권당이었던 보수당, 이번 선거 공약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본이득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의 공약을 보면 법인세, 소득세, 국민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올리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또 기가 막힌 공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로자의 세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당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득세 인상의 문을 열어놓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워딩은 말을 안 하면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해외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참 많이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미국에 정착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재선이 남미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의 이민을 촉발시켰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며 이들은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7년의 뉴스들을 보니까 좌파 정부 20년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베네수엘라의 황금 세대라고 하는 그 200만 명의 부자들이 떠났다.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뉴스들의 내용을 보면 차베스로부터 마두로까지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서 경제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엘리트들이 대거 나라를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면요. 이거 정말 굉장한 숫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2,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만 명, 한 8%, 7% 정도의 부자들이 떠났다는 얘기는 돈을 벌고 쓰는 주체가 그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갱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빈부격차와 빈곤층 증가를 해결하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또 소수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됐다라고 하면서 이거 재분배를 추진했는데요. 이런 개혁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재 유출이 국가 부도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인재들도 떠나고 자본가들도 떠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영국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영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레솔루션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보니까 차기 정부는 세금을 지금처럼 그대로 거둔다는 전제하에 2029년까지 연간 190억 파운드, 약 우리나라 돈으로 33조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노동당이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했고 그것을 지키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테죠. 그러면 그 재원을 더 마련하려면 바로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불안해서 영국을 떠나고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지난달 6월 21일에 노동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총선 승리 시 공공서비스를 재건하기 위한 상속세, 자본이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영국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신문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디언, 하나는 타임스. 가디언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을 띠고 있고 타임스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척점을 이루는 신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국은 부동산 자본 이득 세율을 24%로 책정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이긴 노동당이 이걸 소득세와 같은 40%로 인상하는 급진적인 방안부터 또 추진하고 있고요. 2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자본이득세율을 28%로 인상하는 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대 8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확보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수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를 늘리겠다. 바로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현재 자산이나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철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세율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산을 빨리 처분하는 방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 영국도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 그런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자, 이렇게 영국도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로 이주를 고민하는 프랑스 부자들도 아주 많은데요. 프랑스에서도 자산가들이 부유세 부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민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 물가도 정말 비싸죠. 그리고 복지라는 얘기를 하자면 프랑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면 평소에 받던 월급의 75%까지 연금으로 받습니다. 아, 이거 부럽죠? 과연 부러운 걸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은퇴를 미루고 직장을 계속 다녀봐야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프랑스도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좌파 동맹인 신민중 전선
NFP라고 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부유세 축소를 이걸 되돌리고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반대파인 강경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합 R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금융소득까지 연대세 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프랑스도 대탈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을 여러 나라를 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살짝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미국은 가난을 방치합니다. 방치하면서 이들은 자립을 유도하고,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가난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실제로 유럽은요,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팍팍합니다. 영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물가가 너무 싸다고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고물가 때문에 힘든데 영국인이 볼 때는 한국이 물가가 싸다는 겁니다. 자, 유럽에 가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푸드트럭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품, 에너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2022년을 보니까 22년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11.1%나 올라서 이 영국 사람들 모두가 놀라서 기절초풍을 했고요. 지금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4% 정도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스는 또 어떨까요? 그리스는 이와 반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4일 근무를 했는데 6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꾸로 가는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는 왜 주 4일 근무에서 6일제로 갔는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전역이 인플레이션도 심하고요, 세금 문제로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 한순간에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또 가게도 어느 날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